고위험 신생아에게 흔한 질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에서 흔한 질환은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질병 명칭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그리고 초자 양막증, 파상풍, 융균성 안염 이렇게 4개입니다. 먼저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을 학습하기 전에 안구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안구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눈과 관련된 안구와 관련된 질환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아주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안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수정체 부분입니다. 렌즈라고 하고 이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백내장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정체 뒤에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 안에 있는 푸른색 혈관들, 붉은색 혈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푸른색은 정맥에 해당이 되고 붉은색은 동맥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트레우스 바디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안구 내부에 액체로 차여져 있는데 이 액체는 좀 젤리처럼 생겨 있어요. 그것의 명칭을 초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자체를 감싸고 있는 막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겹의 막. 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자체를 감싸고 제일 맨 안쪽에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레티나라고 하고 망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체의 상이 맺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의 그 다음을 초자체와 망막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은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맥락막에 보면 이렇게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초자체와 망막, 맥락막을 또다시 감싸고 있는 맨 바깥쪽의 막을 공막이라고 합니다. 스클레라라고 하고 이 공막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 스클레라 그러니까 공막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여기 표시선이 있고 스클레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따라가 보면 안내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눈의 흰 부분 우리가 눈동자의 흰자 부분을 말할 때 이것을 스클레라라고 하고 공막이라고 합니다. 이 공막은 주로 황달을 설명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황달. 간질환이 있을 때 황달이 나타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황달이 있을 때 공막이 황색으로 그러니까 노랗게 황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황달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달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또다시 그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흰자 안에 우리가 검은 동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덜 검고 또 약 더 새카만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은 동자가 있는 이 부분에 이 동공을 제외한 이 부분을 그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아이리스 홍채입니다. 동공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 동공의 부분이 있고 이 동공은 안내선을 따라가 보면 아주 새카만 부분 이 부분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퓨필이라고도 하죠. 다시 공막으로 가서 이 공막은 이렇게 따라오다가 눈꺼풀에 감싸져 있다가 이제 밖으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드러나는 부분을 코니아 각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 검은 부위를 감싸고 있는 것을 코니아 각막이라고 하고 자, 이 흰자 중에 검은 부분, 그러니까 눈동자의 흰자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은 여러 겹의 막으로 쌓여져 있고 이 눈의 막을 이해했을 때 눈의 염증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눈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을 설명했을 때 이제 안구의 구조를 학습해 보았기 때문에 이 수정체의 뒷부분 그리고 초자체의 앞부분 정도에 있는 혈관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은 현대에 와서는 미수가 망막증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유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그러니까 몸무게가 2.5kg, 그러니까 2,500g 이하의 체중의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자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미숙아의 수정체 뒷부분의 망막 부위에 급속히 이 부위에 아까 망막에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줬는데요. 혈관이나 또는 상처 조직이 막 발생하는 거야. 혈관이 없던 혈관이 막 그쪽에 막 생기고 그리고 상처 조직이 이래서 육아 조직 이런 거 있죠. 새살이 막 돌아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식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시력 상실, 이 미수가 태어난 아기가 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예후가 나쁘고요. 30에서 40%가 시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초자양막증을 설명하려고 해요. 초자양막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시틴, 스핑고미엘린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줄여서 L 또는 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면활성제라고 불려집니다. 계면활성제 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이 이제 제트연령이라고 하면 그 탯줄에 매달려 있어서 탯줄이 연결되어서 자라는 시기를 말해요. 제트연령은 주로 1살, 2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몇 주로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20주에서 24주경이면 6개월 정도 있겠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폐성숙이 아주 최초로 일어나는 시기인데 폐포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물질이 이 레시틴 스핑고미엘린입니다. 또 이것이 처음에 폐포간에서 생성되었다가 24주에서 28주경이 되면 원시적인 폐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폐포는 주로 허파까리처럼 생겼습니다. 꽈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건 어른 때 그런 것이고 처음에는 조금 아주 작은 주머니처럼 이렇게 폐포가 생성되는데 그 시기가 24주에서 28주경이고 이때 폐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계면활성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폐포, 상피세포는 가스교환에 필요한 구조인 제1형 세포하고 계면활성제를 하고 저장하는 구조인 2형 세포로 두 개가 이제 분화된다고 하죠.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생성되는데 이 계면활성제는 설팍턴트라고 읽는데 폐포의 안정에 결정적인 그 레시틴과 스핑고미엘린이라는 인지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포가 이렇게 공기가 차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풍선처럼 공기가 빠져나가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그 조직이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이 계면활성제예요. 그 계면활성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레시틴과 스핑고미엘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설명을 보면 포스파티딜 콜린으로 폐성숙을 돕는 성분이고 스핑고미엘린은 인지질로 되어져 있고 그 비율이 폐성숙도를 알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만약에 그러니까는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폐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레시틴과 스핑고미엘린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주에서 32주경에는 E형세포,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를 생성하는 E형세포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폐포가 더 많아졌다는 소리고, 폐가 점차 발달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5주경에 레시틴은 최고에 달하고 임신 말기까지 유지했다가 이제 아이가 자궁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폐포가 충분히 확장하면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인 거죠. 이렇게 풍선이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레시틴과 스핑고 미엘 모양을 한번 보면 폐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때 여기 보면 알베올라 타입 2셀 이것이 E형 타입의 세포이고, 그리고 여기 알베올라 타입, 알베올라라는 말은 폐포라는 말의 영어예요. 폐포. 이것이 원타입의 셀인데 이게 폐포가 분화될 때 사용한 그 알베올라의 세포고, 이 투 세포에서 주로 그 계면 활성제가 저장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 폐포의 바깥쪽에 이 투 셀이 접착되어져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계면 활성제를 만들어서 폐포에 이렇게 분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돼서 태아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호흡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호흡 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레시틴과 스핑고 미엘린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초자 양막증을 보시면 훨씬 더 이 병을 인지하기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사나 일찍 태어나는 것, 원래는 만사가, 그러니까는 충분히 자궁 속에서 성장하고 이제 자궁 외부에 나와서 폐도, 호흡도, 그리고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발달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장하는 발달 중에 일찍 태어난 아이를 조산하라고 해요. 이때 폐가 아직 덜 성숙해서 혼자 힘으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계면 활성제가 덜 나오거나 이게 덜 미성숙해서 잘 분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자양막증은 과거에 초자양막증이라는 말, 초자양막병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현재는 신생아 호흡곤란증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나이 든 의사 선생님은 초자양막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금 현대에 이제 좀 젊은 의사 선생님은 신생아 호흡곤란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임신 36주쯤에 태아 폐성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양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양수를 뽑아서 그 안에 레시틴과 스핑고 미엘린이 이런 비율이 맞게 있다면 폐성숙이 충분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초자 양막증이 발생할 수 있나 아니라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자 양막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상풍입니다. 테타누스예요. 영어로는 테타누스, 파상풍 증상이 있는 것을 테타니라고 합니다. 명사. 원인은 이게 과거에 그 비위생적인 시절에 분만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 소독의 개념, 위생의 개념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경우로 파상풍에 걸리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모체로 인한 직접 감염 말고는요. 자, 잘 소독되지 않은 클램프, 이렇게 신생아가 자궁 밖으로 태어나면 탯줄을 달고 나오는데요. 이 탯줄을 끊고 모체와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 탯줄을 끊을 때 이렇게 클램핑, 이 탯줄을 잡아매는 역할을 하게 되는 클램프가 있는데, 이것을 소독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을 때 이 분만과 관련하고 신생아와 관련된 질환으로 파상풍을 말했던 겁니다. 근데 클램프가 있는데 이런 클램프를 사용한다든가, 이것이 대부분 철제, 그러니까
철제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칼 같은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알코올 램프에 직접 소독을 해서 그 불에 지져서 소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덜 소독된 경우에 이것 가지고 탯줄, 제대의 다른 말은 탯줄입니다. 탯줄을 잘랐을 때 이러한 파상풍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를 통해서 태아에, 신생아에게 감염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 후에 몇 시간 후나 또는 10일 안에, 2주 안에 발생할 수가 있고 증상은 갑자기 친생아가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입술을 밀거나 눈썹이 슬쩍 올라가고 살짝 웃는 미소 짓는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근육의 강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근육의 강직은 이게 호흡근 마비 같은 것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궁반장은 몸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듯 그러니까 얼굴은 여기 있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어져서 활처럼 굽어지는 마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후궁반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테타니, 파상풍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기 이렇게 신생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토양에 의해서 파상풍 감염이 되더라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인 때 파상풍에 걸리면 젖을 빨지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그 외에 입술을 내밀고 눈썹이 올라가고 미소를 짓는 살짝 미소를 짓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근육의 강직, 후궁 반장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 성인들의 파상풍이 걸렸을 때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때 간호는 호흡 상태를 관찰하고 그리고 경련을 예방을 위해서 방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이 파상풍의 간호입니다. 특히 방안을 어둡게 한다고 나옵니다.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 강직은 이렇게 호흡 상태, 호흡근 마비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호흡 상태, 테타누스가 있으면 근육의 강직이 있고 근육의 강직은 호흡 근육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호흡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렇게 테타누스이기 때문에 테타누스는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항독수, 테타누스 항독수는 하이퍼테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하이퍼테트. 그리고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호흡을 잘 하지 못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인지했을 때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을 치료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임균성 안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균성 안염은 분만할 때 산도 내에서 임균에 감염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모체가 임신한 여성이 이렇게 임질에 감염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임질에 걸려서 있는 모체가 이제 분만할 시기가 되어 산도, 질을 통해서 이제 분만을 했을 때 이 가장 연약한 부분인 눈 점막에 이 임균이 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 후에 2에서 3일경부터 발병될 수가 있고 주로 증상은 안검, 눈꺼풀의 결막이 뻘겋게 변하고 그리고 종창 퉁퉁 붓고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인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뭐 울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를 하지는 못하지만 신생아의 표정으로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다른 증상 그러니까 눈꺼풀이 붓고 눈이 뻘겋게 변하고 퉁퉁 붓고 이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임균성 안염이 성병이 유행하던 시절에 이런 출생 직후에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임균성 안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출생 직후에 1% 질산은 AGNO3라고 합니다. AGNO3 이렇게 쓸게요. 3 이것을 AGNO3를 질산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1%가 섞인. 그래서 액을 눈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이 눈 점막에 AgNO3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곧바로 생리식염수로 한번 헹궈주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이 크레데시 점환법입니다. 이 크레데라는 사람은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이렇게 과거에 이 임균성 안염이 많이 발생하던 시절에 의사 활동을 하다가 신생아에게 이렇게 안염이 발생하고 이런 걸 보고서는 이렇게 그때 소독약으로 눈에 쓸 수 있는 눈 안 점막에 쓸 수 있는 약이 약을 질산 소독제를 질산은이라고 소독약을 그때는 뭘 몰라서 이렇게 어떤 액체 그러니까 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깨끗한 물에 질산은 용액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안 점막이나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 넣어서 한번 해봤던 거겠죠. 그랬더니 이러한 증상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용해서 크레데시 점환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이 방법은 쓰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칠 때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질산은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연고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테트라사이클린은 테라마이신 안연고라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안연고를 사용하고 에리스로마이신 연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연고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진 않고 눈에 쓸 수 있는 안연고로 나온 제품을 눈에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생제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신생아 고위험인 그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그리고 초자양막증, 파상풍 그리고 임균성 안염 이렇게 4가지의 질환은 꼭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고 시험에 지금은 이런 신생아 고위험 지금 말한 것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비교적 낮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것을 외우고 있거나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